어려운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이 최근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해서 중국 당국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점인데 이를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되살리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5월에 중국 주택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국가보조금을 받는 주택을 제외한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은 4월 대비 0.71% 하락해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가치도 1% 하락해가지고 중국이 현재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 5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먹구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부동산 구조 패키지를 발표하여 이 모기지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후에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은 중국 3대 도시는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대적인 완화 조치를 시행해가지고 다운페이먼트 요건을 낮추고 더 저렴한 모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CGS 인터내셔널 증권의 중국 부동산 연구 책임자의 레이몬드 챙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인 주택가격은 이번 조치가 아직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를 개선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 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하락세가 1년 전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은 신규 주택가격은 4.3% 하락했고 중고주택가격은 7.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주가지수도 17일 2.4% 하락하면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고 5월 중순의 고점 대비 무려 23%나 하락하는 충격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당국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경제 자체가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2일 지난 40여 년간 생활 수준이 상승했던 중국의 기업가들이 최근 들어서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래를 걱정하는 중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인구 고령화, 시진핑 주석의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 유축 단속, 미국과의 무역전쟁 심화, 부동산 침체 경기화 등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많은 소비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많은 중국인의 경제 생활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도시 중산층의 주요 자산인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가 일부 도시에서 5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은 비슷한 기간 동안에 3분의 1 이상 하락을 했고 채용 플랫폼 자오핀이 조사한 직장인의 32%는 작년에 급여가 감소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중국의 오랜 호황을 이끌어왔던 남부 광둥성의 선전과 같은 중국 경제의 중추 도시에서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광둥성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화웨이전자 제품이라든지 BYD 자동차 그리고 DJI 드론의 본사가 있을 정도로 중국 내 유명한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오피스타워에서 기술 주식을 거래하는 등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이런 기업과 기타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1억 2천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광둥성은 필리핀이나 일본과 비슷한 인구 규모를 자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국의 경제를 선도했던 광둥성마저도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조직적인 불만 표출은 비교적 드물지만
2023년 광둥성은 다른 어떤 중국성보다 많은 시위가 발생했고 주로 임금체불과 부동산 프로젝트 지원 등 이 경제 문제하고 관련된 시위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지금은 거의 무너진 거대 개발 대기업인 중국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 광둥성의 최대 도시인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폭락은 광둥성에 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광둥성이 이럴 정도니까 다른 대도시가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장려하는 3천억 위안, 한 41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성장을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3대 동력이라고 부르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가 그겁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대부분의 경쟁국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만으로는 중국의 경제 모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인민들과 공산당이 거의 완전한 정치적 통제권을 갖는 대가로 안정과 더 큰 번영을 제공하겠다는 암묵적 거래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인민들은 거의 완전한 정치적 통제를 받는 대가로 인민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제공할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암묵적 틀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그리고 유비쿼터스 감시로 인해 가지고 조직적인 반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의 경기 침체가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인민들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중국이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던 2020년 이후에 중국의 경제 전략은 극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의 말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새로운 부채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민간 부분에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규제 변화는 시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캠페인의 요소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진핑이 이런 공동부유 개념은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불편한 수준에 도달한 불평등을 줄이는 그런 정적인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과 같은 민간 부분 기업가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시에 시 주석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부동산 기업의 차입을 억제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국의 자원을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소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중국의 저축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가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을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환으로 시진핑은 부동산 기업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3가지 레드라인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한때 국내 총생산의 24%에 달하는 부동산 부분을 냉각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00대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 34개월 중에서 30개월 동안 감소를 했고, 일부 도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됐습니다. 이런 결과로 광둥성에 본사를 둔 헝다그룹이라든지 미구위안 그리고 완커 같은 중국의 유명한 개발업체를 포함해 가지고 30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채무 불이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건설업체를 직접 구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가지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건설 노동자나 마케팅 직원 같은 고용에 대한 명백한 결과 외에도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중국인들은 주택 소유를 부를 창출하는 거의 확실한 전략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특히 육아를 돕기 위해 시댁 식구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부에게는 필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공동부유라는 이상적인 정책 강행은
중국을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부작용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위엔시에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인민들이 어떤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현재 매입 가격 기준으로 약 40%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재산이 그만큼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틸지는 묻지 않아도 상상이 갑니다. 지금 중국은 그동안 시진핑이 말해왔던 것처럼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사라졌고 가격도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를 갖고 있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갖는 상실감과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사실 부동산 거품에 의존해가지고 성장을 해왔고 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사라진 지방정부들은 이미 부도난 기업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몰락해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의 급여나 근로자연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에 따르면 2020년 광동성 지방정부의 수입 중에서 중앙정부 이전금을 제외한 40%에 가까운 금액이 토지 판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던 부동산 수입이 사라졌을 때 해당 지방정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중국을 잘 아는 경제학자들은 그동안에 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더 많이 소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가장 손쉬운 경제 발전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크게 의존을 해오다가 돌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반이 붕괴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이 다 엉망으로 헝클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진핑 정부가 전기차 같은 첨단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총력 수출을 외치는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이젠 유럽연합까지 태클을 걸고 나서면서 과연 시진핑의 그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 갈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점은 경제 성장률 5%라는 지표가 아니라 중국 내 소비자들에 의한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경제에서 사용되는 신용 총량도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제에서 사용되는 신용의 총량을 추적하는 총금융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정말 강구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성장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배경은 서방 경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정작 시진핑이 행하는 외교는 서방과의 단절과 대립 그리고 배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 개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서방 경제와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이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공산당 정권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개혁개방으로 성장해왔던 중국 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진핑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와이탄드 국제정세 분석의 추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